오늘 3일차, 3주차 강의를 하게 된 이연주입니다. 오늘은 그 해독과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TV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독 관련된 말들은 요즘 TV나 방송,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해독 주스라든지 해독 음식, 해독 다이어트 등 그 많은 얘기들 앞에 이 해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왜 독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독을 잘 없앨 수 있는지 그 해독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 몸에 있는 독, 바로 그것은 염증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아토피, 건선 이런 질병들은 없었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 흔한 질병이 됐고 사실 이런 병들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단지 면역력이 이상해서 생기는 병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크론병이라든지 대장염 등 요즘은 많이 생기고 있는 병인데 실제로 크론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로 진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정도의 어려운 질환이지만 아직도 현대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요. 그로 인해서 치료 방법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단 것, 뭐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뭐 뚱뚱하거나 비만인들이 많이 걸리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몸속에 있는 이런 만성염증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보이는 피부에 상처가 나고 또 그게 심해져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도 하고요. 또 빠르게 치료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위 또는 혈관의 어느 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발견할 수도 없고 또 그 상처가 심해져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사실 그 염증들이 더 심각해져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몸속의 각종 원인들이 바로 염증 때문인데요. 보통 염증이 몸에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어요. 그리고 조금 심해지면 열감이 있어요. 발열. 그리고 이게 심해졌을 때 통증이 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통증이 오면 병원을 가요. 그래서 왜 어릴 때 의사 선생님들이 아기들 이유 없이 열이 나면 꼭 병원을 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몸속에 있는 염증들 때문이고요. 어른들은 약간 열이 있거나 붓는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좀 심한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가는데 그 정도의 염증이 있는 경우는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은 몸속에서 늘 흔하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병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흔한 염증, 이런 원인은 어떤 병을 야기시킬 수 있냐면 전신 곳곳에 있는 염증을 통틀어서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염증이 코에 생기면 비염이고요. 질염이 생기기도 하고 위에 생기면 위염,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중이염 있죠. 이런 것들 또한 다 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염증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낫지 않으면 만성으로 발전하고요. 그게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염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성 염증성 질환 환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뼈를 많이 사용해서 뼈가 닳는다라고 생각했던 류마티스도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또 나오는 결과들은 뭐가 있냐면 루푸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 또한 염증의 원인이고요. 이런 염증이 오랫동안 그냥 방치가 되면 세포의 이상 변이를 일으켜서 결국엔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몸속 그 염증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염증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염증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적 독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내부적 독소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로 먹는 것들 을 조절해서 독소를 적게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몸속에서 내부적으로 생기는 독소들에 의해서도 염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염증과 우리의 삶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꾸준히 내가 염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접근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외부적 독소에서 우리가 외부적 독소로 보면 외부에서 입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나쁜 것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보통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뭐 술, 담배 정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게 1, 2차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거, 뭐 영양 불균형을 가지고 오는 식품, 단순히 이 문제를 떠나서요. 몸의 그 더 큰 문제들은 이러한 먹는 것들을 통해서 독소가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먹었던 햄버거, 피자, 콜라, 뭐 과자 이런 가공식품들은 일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독소 성분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나쁜 걸 먹고는 있겠지. 근데 그게 되게 양이 작고 즉각적으로 독성을 나타내어서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그냥 지나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먹고 있는지를 보시면 바로 이런 식품 첨가물, 뭐 예를 들어서 맛을 좋게 하는 감미료, 그리고 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보존료, 착색료, 뭐 발색제, 표백제 이런 식품 첨가물을 함께 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거, 뭐 한 끼에 물만 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식품들에 바로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1년 한국인이 먹는 양이 25kg 가까이 돼요. 2009년도에 발표한 결과고요. 성인 55kg 성인 기준이에요. 물론 이 몸무게보다 많이 나간다 하시면 가공식품도 더 많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성을 잘 모르고 조금씩 먹어서 쌓이는 양이 1년이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식품 첨가물은 국가에서 정한 안정성 그리고 혹은 일정 기간 먹었을 때 안전한 기준만큼 들어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먹었을 때 위험에 대한 그런 신뢰받을 수 있을 만한 연구 자료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가공식품 역사가 아직 50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나쁜 점을 발생하는지는 아직 연구 결과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면 보통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라면은 안 먹어. 나는 가공식품은 안 먹어. 집에서 뭐 야채랑 고기 사다가 집에서 다 해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과연 100% 안전할까?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가공식품을 적게 먹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은 조금 적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날 것, 채소나 과일, 뭐 야채, 그리고 뭐 윤가공품, 생선 이런 것들도 농약, 그리고 과일 맛있게 하려고 뭐 숙성주사나 당주사 같은 거 마치죠. 그리고 또 하나 육가공품을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항생제.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도 아프면 항생제를 많이 먹는 것처럼 쇠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러한 그 육가공품들에는 단체로 그 기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나 이런 육류에 사실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생선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식으로 키워지는 생선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값싼 항생제로 그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거, 인공적인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 인정하시면 그 건강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곧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겠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봄만 되면 정말 날이 흐리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눈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답답한 것, 마음으로만 느끼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납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때문에 그래요. 이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이런 중금속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여러분의 코와 입을 통해서 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속에 들어간 중금속들이 혈관을 통해서 몸속 곳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는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보통은 마스크를 끼라고 하는데 그것도 차단하는 효과는 있죠. 근데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외부적 촉소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약이에요. 물론 병이 심각해졌을 때는 치료를 위해서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이 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을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뇌수막염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다양한 항생제를 투여받아요. 근데 항생제를 통해서 설사를 하거나 뭐 알레르기 등의 가벼운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약들이 심할 경우에는 경련이 오기도 하고요. 심장이나 간에 손상을 주기도 하지만, 의사가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투를 해서 염증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한 약간의 부작용은 감수하고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몸속에 더 독소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약을 장복하는 게 뭐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통 40대부터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이렇게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은 먹기 전에 내가 꼭 먹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독소 부분에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속에 있는 아말감이에요. 아말감이 좀 저렴하고 뭐 하기가 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아말감은 수은이라고 하는 중금속의 위험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컬러 때문에 레진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아말감의 독성을 처음 알린 연구 결과가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1985년도에 아말감의 독성에 대해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때 판단은 뭐냐면 유해하다, 나쁘다 라고는 인정한 상태예요. 근데 실험 결과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누군가에게 못 먹게 할, 금지할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론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말감을 씌우거나 떼어내는 수술을 금지하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규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분들은 아말감을 안 씌우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몸의 통증을 이 아말감으로부터 유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이유 없이 편두통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그 생리 주기 때 이런 많은 그 어지럼증이나 이런 거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입에 그 치과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두통에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말감이나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들어온 중금속들이 잘 배출되지 않고 혈관을 떠돌다가 혈관 속에 쌓이기도 하고요. 어떤 장기에 쌓이는 이런 독소를 유발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부적인 독소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입으로 먹고 있는 뭐 식품 첨가물들, 그리고 약품들, 그리고 미세먼지를 통해서나 아말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중금속, 그리고 또 제가 또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독소 중에 하나를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이에요.
옷은 기본적으로 세제로 세탁을 하죠. 그리고 특히나 겨울 옷들은 드라이 클리닝한 옷이 되게 많잖아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드라이 클리닝한 옷 왜 비닐에 포장되어서 오는데 그거 절대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비닐을 벗겨서 바람에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옷장에 넣어 두셔야 돼요.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왜 다음 계절까지 깨끗하게 입겠다고 우리가 비닐채로 그 장롱에 넣어 놓고 그 방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드라이 클리닝한 그 각종 화학약품을 몸으로, 입으로 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벽지라든지 요즘엔 가구들도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에서 그 노출되는 독소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적인 독소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피해갈 수는 있는데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제 내부적인 독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내부적인 독소는 누구나 다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 신체에서 몸을 이렇게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거.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바로 이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생기는 게 활성산소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염증을 만들고 노화의 주범이 되는 게 이 활성산소고 요즘에는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는 신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내 조직을 공격하고 내 세포를 막 공격하고 이렇게 세포 옆에 쭉 둘러져 있다가 타이밍을 봐서 세포 벽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요. 심해지면 그 안쪽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DNA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시키게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당연히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겠죠. 당연히 이 활성산소는 누구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겨요. 근데 어릴 때는 몸 자체 내에서 이것을 중화시켜서 빠르게 없애주는데요. 노화가 되면 이 활성산소가 몸 스스로가 제거를 못해요. 힘이 들죠. 근데 신기한 건 노화가 되면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게 되는데 몸은 점점 활성산소를 없애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활성산소는 더 많아지고 노화되고 염증이 되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몸속에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 뭐 항산화 영양제 이런 것들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나쁜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고요. 생긴 활성산소를 빠르게 없애주는 거. 바로 그게 활성산소의 항산화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산화가 왜 늙게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거랑 그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속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는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몸 밖에서 들어온 뭐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살아가다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은 세포가 생겨요. 단백질 덩어리 나쁜 거. 근데 이 죽은 세포는 그냥 죽어서 고스란히 얌전하게 몸 밖으로 나와주면 되는데 세포가 죽으면서 독소를 뿜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에서 직접적으로 뿜어내는 독소, 이 독소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당연히 노화가 되면 이런 죽은 세포가 늘어나고 그런 세포들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제거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독소가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 드리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맥락은 비슷해요. 음식물을 먹으면 장에서 빠르게 소화하고 흡수한 다음에 밀어내서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나의 그 배변 능력, 장의 운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흡수 능력이 부족하면 변이 밖으로 빠지지 못하고 장 안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장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내 독소, 나쁜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가스가. 그래서 입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은 항상 양치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양치를 열심히 할 일이 아니라 장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 가스가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다, 방귀 냄새가 심하다, 장 케어 하시면 되고요. 그게 입냄새가 심하다, 똑같이 장 케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독소를 없애는 것, 몸속의 염증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맥락에 맞춰서 나온 게 바로 해독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도 한 30대부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건강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세요. 근데 보면 보통 해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뭐 제품들이나 시술 등이 있는데요. 흔하게 알고 계시는 거는 예전에는 커피 간장이 제일 흔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해독 주스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을 해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 간장은 카페인을 통해서 장벽을 자극해서요. 장을 비워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간장 많이 하려면 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장벽을 자극해서 장에 있는 좋은 거 나쁜 거 모두를 비워내는 게 커피 간장이에요. 해독 주스는 쉽게 얘기하면 식이섬유, 부드러운 식이섬유를 통해서 장벽을 비워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물론 장이 몸속의 면역력 70%를 뭐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장 해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장만 해독해서는 몸의 전신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의 또 다른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죠. 호르몬이나 효소 등을 만드는 기관이 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간 자체가 튼튼하고 재기능을 한다 그러면 몸 자체 내에 해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간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이에요. 이 혈관은 몸속에 뭐 산소도 당연히 공급하고요. 영양소도 공급을 하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사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 나쁜 것들을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밖으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혈관 또한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나 간이나 혈관 같은 모든 전체의 기관들을 해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사실 도움이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부분 장해독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해독하실 때는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독할 때는 내가 얼만큼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몸이 해독될 만큼 충분한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서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먹는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고 효능이 있는 제품인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적합한 제품으로 해독을 해야지만 장뿐만 아니라 간 그리고 혈관까지 전신 해독이 가능한 그러한 해독을 통해서 몸을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해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간의 기능을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소화, 하나는 해독. 이게 단순화해서 두 이분으로 나눈 건데 간의 해독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끊임없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드시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는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먹었을 때 효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간이 그 해독을 할 수 있는 해독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먹게 된다면 간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도 쉴 수는 없고 간은 또 해독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간의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면 최소 짧게 하시더라도 12시간에서 24시간의 공복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간 기능이 좀 피곤한 것 같다고 하시면 12시간 단위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셔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하고 해독을 제대로 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의 외부 음식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해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먹는 것에도 독소가 들어있고요. 또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간이 쉬고 몸 자체 내에 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기관이 해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외부 음식을 일정 기간 차단하면서 해독은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지나면 해독이 되나요? 네. 보통 3개월 정도면 세포 해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3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으시면서 해독, 내 몸의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최소 6개월은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 6개월이 신경세포나 뼈조직을 제외하고 몸 전체의 세포가 새롭게 바뀌는 최소한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세포들은 짧은 거는 뭐 2~3시간, 긴 거는 7일 정도면 재생이 되고요. 피부, 겉으로 보이는 피부 같은 경우는 28일. 그래서 뭐 아토피라든지 여드름이 심하다든지 뭐 습진이 있다든지 건선이 있다든지 이런 피부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때문에 해독을 하시고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달 후에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제일 길게 걸리는 것이 뭐 당연히 뼈나 이런 신경세포에 관련된 거고요.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탈모는 최소한 2달은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두피에 있는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불편한 부분들이 좋게 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들을 생각해서 내가 건강관리하는, 해독을 하는 그런 기간들을 좀 정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해독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사실 다이어트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분, 일반적으로 병이 없는 분들은 나는 해독이 필요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해독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 해독 다이어트이거든요. 그러면 해독과 다이어트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당연히 해독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하시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다이어트에 앞서서 해독이 도움이 되는 분들은 똑같아요. 독소를 제거해서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요. 정상적인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나 효소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전 단계에서 해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해독을 통해서 건강해져야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건강을 통해서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면 되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한 뚱뚱이는 없다.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해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지방 속에 독소가 가장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붓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난 살찐 게 아니야. 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붓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독소 염증이기 때문에요. 해독을 하시면은 이런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당연히 부종도 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 대사의 효율이 높아지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많이 붓는 분들, 부종이 심한 분들은 해독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호르몬에 이게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호르몬 4가지 정도로만 분류를 해봤어요. 이렇게 대사 조절이 가능한 갑상선 호르몬, 요즘에 왜 갑상선이 암이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흔해지고 그래서 갑상선을 떼어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의사들은 그래요. 그거 없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사는데 죽는데 크게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갑상선 저하나 갑상선 증진이 걸려서 살이 너무 많이 찌거나 너무 많이 빠지거나 혹은 기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모든 신체에 운동하는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갑상선 호르몬이기 때문에 갑상선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우리가 식욕 조절 그거 있죠. 식탐 그게 바로 렙틴과 뭐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혈당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셀레토닌, 뭐 갑상선과 인슐린, 세로토닌 이 정도는 많이들 들어보신 호르몬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잘 조절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내가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한 것들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각각의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호르몬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잘 먹는 게 다이어트예요. 보통 운동을 하면 내가 활동량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동을 늘린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없습니다. 보시면 사진에 운동하면 건강한 뚱뚱이, 요가하면 유연한 뚱뚱이, 수영하면 물에 뜨는 뚱뚱이.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운동량만 단순히 늘린다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라고 하면 안 먹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만은 잘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푸드 다이어트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한약 다이어트나 양약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들은 식욕을 억제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칼로리가 낮은 쉐이크만 먹어서도 다이어트가 제대로 될 수 없고요. 살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요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내가 수직 하강으로 살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체중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양약이나 한약 다이어트 되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엔 젊을 때 한 20대나 10대부터 이렇게 양약 한약 다이어트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보통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막 손이 떨린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막 심장이 발랑발랑 뛰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먹어봤어요. 저는 아는데도 먹었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너무 큰 반성을 제가 하게 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저도 사실은 그걸 몰랐었거든요. 양약의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써요. 정신과에 쓸만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과에서 쓸만한 약으로 식욕을 떨어뜨리고요. 그 갑상선 저하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약을 통해서 신체의 운동량을 늘리게 해줘요. 그래서 왜 그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때 땀이 많이 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건 그건 우리 같은 정상인이 먹는 게 아니라 갑상선 저하증 환자들이 먹는 약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자 약을 먹거든요. 그리고 보통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장복을 금지해요. 보통 3개월 이상은 못 먹게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향정신성 약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고도 비만이고 내가 그것들 때문에 몸이 이상이 생겨서 위험하고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약사를 그 상담을 통해서 단기간에 드실 수는 있지만 너무 그냥 내가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약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인데 되게 안전한 약으로 다이어트 약으로 장복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막 명약이다 소문났던 약이 있어요. 사실 그 벨빅이라는 로카세닌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바람의 위험 물질로 밝혀져서 지금은 사용을 금하고 있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한의원에서 마황가 같은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을 사용해서 다이어트 약을 제조하는 게 뉴스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잘 먹으셔야 돼요. 단순히 살 빼는 거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이뻐지려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나이가 이제 3, 40인데 저희가 뭐 미스 코리아 하려고 연예인 하려고 빼는 건 아니니까요.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려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면 돼요. 그 살찌는 대부분이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살이 찌는 이유? 그게 바로 혈당 지수가 높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 감자보단 고구마가 좋고 뭐 견과류나 토마토나 바나나 등을 추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 혈당 지수, GI 지수라고 하는 그 수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혈당 지수는 뭐냐면 내가 먹었을 때 내 혈액의 당 수치를 얼마나 빠르게 높이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 지수가 높으면 혈당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면 이 인슐린이 바로 지방의 그 배출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것들을 보면 뭐 빵, 도너츠, 떡, 라면, 뭐 쌀밥, 우동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살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높고요. 그래서 당지수가 대체로 낮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권해드리는 거는 굶는 게 아니라 한 끼를 잘 드시는 건데 요즘에 간편식으로 쉐이크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특히나 다이어트로 나오는 쉐이크들은 칼로리가 100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보통 우리가 밥 한 공기 먹는 게 한 200칼로리 정도 되는데 100칼로리도 안 되는 당연히 쉐이크를 먹으면 하루에 3끼 그것만 먹으면 300칼로리에서 뭐 500칼로리 정도 먹는다고 치면 뭐 살이 다이어트가 좀 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칼로리를 제한하더라도 한 800에서 1000칼로리 정도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0칼로리도 안 되는 것들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니까 몸이 어떻게 변하냐면 점점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우리 주인은 음식을 자주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내가 잘 보관해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굶는 다이어트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 내 몸이 살이 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끼 드실 때 혈당 지수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탐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이런 쉐이크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고 한다면 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사실 건강 유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저의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끼의 식사는 이렇게 쉐이크로 단백질과 GI 지수가 낮은 것으로 제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원래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건강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의 해독과 다이어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